새벽 공기가 아직 밤과 아침을 구분하지 못하는 시간에 전남고흥 앞바다 위로 거대한 흰 기둥 하나가 조용히 세워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또 한 번의 발사 준비처럼 보이지만 이번 네 번째 누리호는 한국이 우주를 바라보는 방식을 이전과는 다르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돈 버는 방식까지 통째로 갈아엎을 수 있는 분기점 위에 서 있습니다. 해외 우주 전문 매체들이 이번 발사를 다루는 어조부터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미국의 우주 전문 매체는 이번 임무를 러시아 소유스, 유럽 베가와 같은 주력 발사체들과 함께 한 주의 핵심 발사 일정에 나란히 올려놓으면서 누리호 네 번째 비행이 극지방 오로라 관측용주 위성 1기와 큐브 위성 12기를 함께 태양동기 궤도로 보내는 실전 검증 단계라고 정리했습니다. 저들이 보기에 누리호는 이제 시험 발사체가 아니라 상업 발사 시장의 한 축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또 다른 해외 발사 일정 데이터베이스를 보면 누리호는 높이 약 47m, 직경 3.5m, 발사 중량 약 200톤, 3단 구조의 1.5톤급 적에도 위성 투입 능력을 가진 완전한 중형급 발사체로 분류돼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한국이 만든 이 로켓은 이제 수치상으로 일본, 유럽의 기존 중형 발사체와 같은 리그에서 비교되는 수준까지 올라왔고 외신들은 이를 당연한 전제로 깔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 안에서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또 쏘는구나. 지난번에도 성공했다는데 이번에는 뭐가 다른 거지? 새벽이라 TV로 보기나 하려나? 겉에서 보면 이해됩니다. 1차, 2차, 3차 모두 뉴스에서 짧게 스쳐 지나갔고 실패 1번, 성공 2번이라는 숫자만 기억에 남아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번 네 번째 발사는 외신들이 보기에 확실히 성격이 다릅니다. 결국 누리호 4호는 우주로 가는 티켓을 넘어서 한국의 장거리 로켓 기술을 한 단계 위로 끌어올리는 시험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단 로켓을 사회나 실전 발사해본 국가는 전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데 이 경험 자체가 장거리 탄도 로켓, 즉 ICBM급 추진과 비행 기술에 기반 데이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줍니다. 600km 궤도에 1톤 가까운 탑재체를 올린다는 건 지상 발사 후 초속 7km대 궤도 속도를 스스로 만들어냈다는 뜻이고 추진력과 연소 제어, 단분리, 비행, 궤적 예측 같은 핵심 기술은 ICBM 상단 단계와 물리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전까지 지대지 미사일 시험으로 어떤 데이터가 있었다면 누리호 4호까지 포함한 4번의 발사는 고도, 속도, 하중 조건이 훨씬 더 빡센 영역에서 수천 개 센서 데이터를 쌓는 작업이라 장거리 로켓 설계 신뢰도와 예측 모델 정확도를 대략 몇 배 이상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ICBM은 재진입체 설계, 극초음속 구간 열방호, 군사용 유도탄두 통합, 이동식 발사대 운용 같은 완전히 다른 군사 영역을 추가로 요구하기 때문에 누리호가 곧바로 ICBM으로 이어진다고 보긴 어렵고 하지만 ICBM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인 추진과 비행 체계의 토대를 스스로 완성했다는 수준에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한국은 장거리 로켓을 종이 위가 아니라 실제 하늘에서 반복 검증해온 국가가 됐고 이는 유사시 장거리 정찰위성 체계, 극지극궤도 감시망, 심지어 동맹과의 공동 우주안보 구상에서 발언권 자체를 바꿔놓을 카드가 됩니다. 세계가 보는 한국의 위상도 여기서 달라집니다. 값싼 노동력으로 무기 부품을 납품하던 나라가 아니라 200톤짜리 국산 발사체를 새벽 하늘로 쏘아 올리며 미국이나 중국 그리고 러시아만 가능했던 전구 감시와 장거리 로켓 기술을 직접 쥔 국가, 이게 누리호 4호가 만들어주는 새로운 좌표입니다. 한국 언론도 이를 눈치채고 있습니다. 국내 보도에 따르면 이번 누리호 4차 발사는 주 탑재체인 차세대 중형 위성 3호와 12기의 큐브 위성을 한 번에 실어 올려 총 960kg에 이르는 탑재 중량을 기록하게 됩니다. 지난 3차 때 총 500kg 수준이었던 것에 비해 무려 460kg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누리호가 설계상 보여줄 수 있는 하중 능력에 훨씬 가까이 다가간 것인데요. 말 그대로 풀파워에 가까운 비행입니다. 그럼 이런 의문점이 드실 겁니다. 왜 하필 새벽 1시에 쏘느냐는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직접 눈으로 보러 가기도 어려운 시간대라 아쉬워하시겠지만 이 애매한 시간대가 바로 한국 우주 기술의 정밀함과 안보적 상상력을 동시에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주 탑재 위성인 차세대 중형 위성 3호는 직경 약 1.9m, 높이
2.7m, 무게 약 516kg짜리 위성인데 임무가 매우 특이합니다. 극지방 상공의 오로라와 우주 플라즈마, 지구자기장을 동시에 관측하는 과학 임무를 수행해야 하고, 그러려면 태양빛이 가장 약해지는 시점에 극지방 상공을 정확히 통과하는 600km급 태양 동기 궤도에 딱 맞춰 올라가야 합니다. 이 궤도 타이밍을 거꾸로 계산해보니 한국에서 발사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각이 새벽 0시 54분에서 1시 14분 사이로 나온 것이고, 그래서 이번 발사는 한국 우주 역사상 첫 야간 발사라는 타이틀까지 달게 됐습니다. 외신들이 높게 평가하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단순히 위성 하나 올려놓는 수준이 아니라 과학 임무 요구 조건에서 역산한 궤도와 시간창을 스스로 설계하고 그 좁은 시간창을 맞춰 자국 발사체로 쏠 수 있을 정도의 종합 운용 능력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은 남들이 짜준 로켓 일정에 맞춰 위성을 보내는 나라가 아니라 자신이 짠 시간표에 맞춰 우주 궤도의 교통 흐름을 설계하는 쪽에 발을 들이기 시작한 셈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 발사가 단지 연구기관의 실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차부터 3차까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설계와 제작, 발사 운용까지 모두 책임지는 전형적인 국가주도 프로젝트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4차부터는 판이 바뀝니다. 정부가 축적한 설계와 제작 기술을 민간에 넘기면서 체계 종합 기업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체 제작과 총조립, 협력업체 관리 등 제작전 과정을 도맡게 된 첫 발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누리호 1, 2, 3호기가 국가연구소의 시제품이었다면 4호기는 처음으로 민간이 대량 생산 방향을 염두에 두고 만든 양산형 시제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군사안보와 경제가 동시에 얽힙니다. 외신들이 보는 누리호 4차 발사의 가장 큰 포인트는 단순한 성공 여부가 아니라 한국이 자국 발사체를 통해 어떤 궤도에 어떤 위성군을 얼마나 자주 올릴 수 있는지 그 패턴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번 발사에서 주위성이 맡게 될 오로라 관측과 우주 환경 데이터는 겉으로 보면 순수 과학처럼 보이지만 군사위성 운용 능력과 직결된 기술입니다. 우주 방사선 환경과 플라즈마 변동을 정확히 예측해야 정찰위성, 조기경보위성, 통신위성의 수명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고 지구자기장과 고위도, 이온층 변화를 정밀하게 파악해야 유사시 극지 항로와 고위도 미사일 궤적에 대한 예측 능력도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외신들은 한국이 이번 임무를 통해 단순한 발사 성공률이 아니라 우주 환경 데이터를 자체 생산해 자국 위성 운용에 반영할 수 있는 수준으로 들어가려 한다고 해석합니다. 국내 언론 보도에서도 비슷한 시선이 보입니다. 기존에는 러시아 발사체에 태워 보내려다 전쟁으로 계획이 틀어져 발사를 미뤄야 했던 차세대 중형위성 2호 사례가 이미 있습니다. 이 경험은 한국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발사 수단을 스스로 쥐지 못하면 위성을 제때 올리지도 못한다는 현실입니다. 그러니 이번 4차 발사는 단순한 과학 실험이나 기술 과시가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 동안 한국형 정찰위성과 통신위성을 제때 궤도에 넣어야 하는 안보과제와 직결된 실전 리허설에 가깝습니다. 누리호 4호가 새벽 하늘을 가르는 순간 한국은 더 이상 남의 힘을 빌어 발사체를 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길을 여는 우주강국으로 올라설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기술이 100% 한국 엔지니어들의 머리와 손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더 뜨겁습니다. 위성, 로켓, 추진제, 제어, 알고리즘, 발사 인프라까지 우리가 원하는 순간 우리가 원하는 궤도에 올릴 수 있는 국력, 이것이 바로 누리호 4호가 증명한 새로운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다음은 25년 3월 25일 북한 방공망 영상입니다. 연일 신무기 공개에 정신없는 북한, 얼마 전 핵잠수함으로 추정되는 잠수함 건조 현장을 방문했던 김정은이 이번에는 지대공 미사일 발사 현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정은은 자신들의 지대공 미사일이 성공적으로 발사되자 곧바로 한국과 미국을 향해 또다시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기술을 이전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지대공 미사일이 실전에 배치된다면 전투기나 수송기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우리 군 장병들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전투기 조종사 1명을 양성하는 데는 최소 수년의 시간과 수십억 이상의 천문학적인 금액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우리 공군 조종사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적의 신무기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여기에 최신 전투기의 가격은 대당 1,000억 원을 가뿐히 넘어가기 때문에 전투기 한 대가 격추된다면 한국은 엄청난 인적,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 공군이 가진 전략 자산과 작전 수행 역량은 북한이 신형 지대공 미사일을 도입했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무력화할 수 있는 수준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한국 공군의 전투력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지대공 미사일만을 믿고 까부는 김정은이야말로 하룻강아지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말에 어울리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북한의 신형 방공 무기를 분석하고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한국군의 전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러시아를 통해 군사기술을 적극적으로 얻고 있는 북한은 지대공 미사일 분야에서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사된 북한의 지대공 미사일은 러시아의 주력 방공 전력인 S-300과 S-400의 기술이 지원된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S-300이 미국의 패트리엇 팩3와 유사한 수준이고 S-400이 그보다 우수한 성능을 지닌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러한 무기체계의 기술을 활용한 신형 지대공 미사일이 북한군에 배치된다면 우리 군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껏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방공망을 갖춘 나라로 평가받을 정도로 다량의 지대공 미사일을 평양 주변에 도배해왔지만 보유량에 비해 질적 수준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공군은 항시 전투기 도입 사업마다 공대지 능력을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만큼 한국에겐 북한을 상대로 단시간에 제공권을 장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으며 반대로 북한의 노후화된 전투기보다는 빽빽하게 배치된 방공망이 더 부담스러운 존재였다는 뜻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최신 기술까지 접목된 지대공 미사일을 북한이 배치하게 된다면 한국에겐 여간 까다로운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례로 적의 미사일 시설이나 지휘소 타격을 위해 투입되는 아군 전투기가 적의 방공망에 의해 격추라도 된다면 조종사의 생명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전체의 안보가 위협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발전하는 적의 대공 방어망을 무력화하고 조종사들이 더욱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략적 방안을 계속해서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선 현재 한국이 적성국의 방공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전략 수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한국군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역량과 주한미군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요소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한국군이 북한의 방공망을 제압하기 위한 수단은 F-35 전투기, 타우러스와 천룡 미사일, AGM-88함 등이 있습니다. F-35 전투기는 현재 한국에서 39대를 운용하고 있으며 추후 20대를 더하여 59대가 운용될 예정인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서 적의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이 매우 낮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자랑하는 S-300과 S-400의 기술이 아무리 좋더라도 스텔스기를 격추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중론이며 더군다나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지대공 미사일은 어디까지나 러시아 측 기술을 이전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즉 완전히 S-400의 성능을 구현했다기보다는 북한이 일부 기술에 대해 도움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며 그렇다면 원형인 S-400보다는 실제 성능이 떨어질 확률이 농후한데요. 따라서 다수의 F-35가 동시에 적진을 공격한다면 북한의 신형 지대공 미사일이 정밀하게 F-35를 포착하고 추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사거리 500km 수준의 타우러스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별도로 한국형 타우러스라 불리는 천룡 공대지 미사일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타우러스와 천룡은 사거리 측면에서 S-400을 압도한다는 장점이 있는데 러시아의 S-400은 미사일의 종류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40에서 400km의 사거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400km의 사거리를 가진 건 해상형 일대의 이야기이고 나머지 요격 미사일은 타우러스와 천룡의 절반에도 미치기 힘든 수준인데요. 다시 말해 한국은 타우러스나 천룡을 활용하면 적의 방공망 밖에서 북한을 타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은 260발의 타우러스 미사일을 도입하였으며
공군 측은 우리 군의 작전에 필요한 공대지 미사일이 최소 600발 이상 있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려 나머지 물량을 천룡으로 보완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예정대로 타우러스와 천룡을 합쳐 600발 이상을 보유하게 된다면 우리 공군은 적의 방공망 밖에서 일시에 수백 발의 장거리 미사일을 투사할 수 있게 되며 북한의 방공망이 이를 방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S-400조차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적미사일의 요격 확률이 50%를 넘지 못했는데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얼마나 많은 기술을 받았을지 몰라도 600발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모조리 요격할 수 없는 이상 오히려 한국이 발사한 미사일에 적의 주요 방공시설이 초토화될 것입니다. 또한 설령 북한이 새로운 지대공 미사일을 활용하여 한국이 발사한 일부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성공하더라도 한국은 적의 방공망 밖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전투기 손실은 발생하지 않으며 소모된 미사일은 얼마든지 추가 생산을 통해 보완할 수 있으니 전투기의 생존율만 높여두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적을 두들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적의 방공망 레이더가 발산하는 전파를 추적하여 타격할 수 있는 AGM-88함 미사일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방공망을 제압할 전력이 매우 막강합니다. 다만 한국은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하여 AGM-88함의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HTS를 도입하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운 요소입니다. 하지만 유사시 우리 군과 함께 공동으로 작전을 수행할 주한미군의 전력이 더해진다면 큰 문제는 없는데요. 특히 주한미군이 보유한 전력 중에서 주목할 만한 카드는 ADM-160 멀드가 있습니다. 이른바 미끼 전투기라고도 불리는 멀드는 기만용 무인항공기의 약자로 적 방공망을 교란하기 위해 전투기에서 발사하는 기만체입니다. 멀드는 의도적으로 피탄 면적을 넓혀 방공 레이더에 전투기나 미사일처럼 포착되는데 이를 통해 적을 교란함으로써 아군 전투기의 생존성을 높이고 적 방공망의 미사일 소모를 강요합니다. 일단 방공 레이더에 멀트가 포착되게 되면 적으로서는 이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대응 체계를 가동해야만 하고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대공 미사일을 사용하게 되면서 미사일 소모를 강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더욱이 북한은 방공망의 밀도에 비해 정밀성이 떨어진다는 크나큰 단점을 보유하고 있어 기만체를 활용한 교란 작전은 더욱 큰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실전에서도 멀드의 효능이 입증된 만큼 한국에도 든든한 지원 전력이 될 것이며 작전 범위가 좁은 한반도에선 항속거리가 짧은 대신 가격이 저렴한 ADM-160A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이러한 기만체가 미국제 무기라고 하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한국은 주로 주한미군을 통해 이러한 전력을 활용하게 되지만 머지않은 시점에선 우리가 자체적으로 기만용 무인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도록 멀드와 비슷한 유형의 무기체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오래 지나지 않아 미국처럼 기만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작전 수행 여건을 갖출 수 있으며 앞으로는 한국군 자체 역량만으로도 더 안정적으로 방공망 제압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북한이 러시아의 방공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이로 인한 허점도 생길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S-300과 S-400은 철저하게 러시아의 작전 환경에 맞춰 개발된 무기 체계입니다.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 대형 장거리 조기 경보 레이더를 설치하고 먼 거리에서 날아오는 전투기를 식별하여 다양한 요격 수단을 순차적으로 투입하는 대응 교리를 채택해 왔습니다. 당연히 S-300 등의 지대공 미사일도 이러한 작전 교리에 맞춰 개발되었는데요. 하지만 러시아와 북한은 전혀 다른 작전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영토가 매우 좁은 데다가 휴전선에서 평양까지 직선거리가 불과 130km 수준으로 가깝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러시아와 다른 작전 교리가 필요합니다. 러시아는 발트 3국과의 국경지대에서 수도인 모스크바까지 600km가 넘기 때문에 확연히 북한과의 작전 환경이 차이 나는데요. 이러한 문제는 결국 북한이 새로운 방공 전력을 확충한다고 하더라도 능히 우리 군이 제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북한이 보유한 최장거리 방공 무기는 S-200이며 해당 무기는 원산과 사리원 일대에 배치되어 있는데
북한이 새로운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도입한다면 마찬가지로 해당 지역에 배치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원산과 사리원 등은 이미 한국이 운용할 수 있는 대레이더 미사일의 사정권에 들어온 지역이며 한반도의 좁은 작전 지역 특성은 북한이 지대공 미사일을 감추지 못하고 한국에 의해 모조리 파괴될 것입니다. 최근 들어 북한은 선전 매체를 통해 의도적으로 신형 무기 제작을 노출하거나 과시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으며 이때마다 군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군사 기술이 북한에 이전되었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자랑하는 군사 기술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거치며 그 한계를 입증했으며 일부 기술만을 이전받았을 북한의 신무기는 러시아의 열화판에 불과합니다. 결국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한다면 북한의 전력 강화는 우리 국민들을 위협하지는 못할 것인데요. 적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과도한 우려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은 세계 5위의 군사강국이자 강력한 자주국방을 실현한 만큼 북한과 러시아의 야합도 충분히 막아낼 것입니다.